계속 선동을 해줘야 되거든.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야. 네. 내란몰이가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법 왜곡죄가 도대체 뭐예요? 법을 왜곡하는 죄가 거의 능력 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정말 10점도 안 될 정도의 무능을 드러낸 거고.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아 그래 우리가 위헌했다 그럴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때 또 헌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한 2달 전에 읍단위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가봤더니 조그만 서점이 있는데 예. 거기에 책을 팔 거 아닙니까? 아 예. 책을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희대의 악마적 판결 모음집이라는 우와. 책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인물처럼 우리 대학가 시절의 유인물처럼 진짜요? 아. 그런 판결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예. 아니 저 서점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 물어봤어요. 동네 예. 사람한테. 예. 그랬더니 아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요새 지방으로 이제 서점 같은 거 한 사람들 유행이잖아요. 네. 카페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전직, 하고 전직 있대요. 대통령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고 있대요. 네. 그걸 보면서 네.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서울 전국을 통틀어서 이를테면은 어떤 법관의 판결문을 그 판결문 집을 사갖고 이 악마 같은 판결이라고 비난할 만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아. 기본적으로 직위원과 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저 이렇게 공격은 악마화는 저놈을 죽여라라고 정말 개딸들이 찍는 순간 그냥 달려가서 다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진영이랑 상관없이 언론이라면 네. 아, 이 사람은 그래도 평생을 법률가적 양심을 버리지 않고 판결을 자기 원칙에 따라서 해왔던 사람이다. 네.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네. 다만 이 사람의 보수적 성향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얘기에서 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멀쩡한 그 언론들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지기현, 조희대 정말 반악마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개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진짜 인민 재판하면 누구나 하나 끌고 와서 네. 이놈이 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 네.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동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선동의 피대상자.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뭐 악마화를 해서 음. 이 사람들 이 군중들 뒤에 있는 개딸들이 이 사람은 다 악마다.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정을 하려면 밑자락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대로 봤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나 민주당에서는 판결 결과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본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선동을 해줘야 되거든.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야, 네. 기딸들에. 그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란몰이가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내란몰이가 실패하는 순간 지금 정권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는 그 계엄은 내란이었다는 이 프레임이 네. 금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정권이 몰락하는 것 맞아요. 아니냐.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도 최근까지도 그랬잖아요.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 뭐 내년 뭐 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고 뭐 네. 제2 종합특검도 내란 청산을 하기. 아니 도대체 내란 언제까지 지속되냐고요. 아니 내란 중인데 대통령은 에이펙을 경주에서 잘 개최를 하고 네. G20에 갔다 오시고 내란 중이라면서 내란 중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내란 언제 끝나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무슨 송철호 울산시장 전 시장에 뭐 또 출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내용 저도 뭐 내용 다 읽어보진 않고 네. 그 헤드라인만 보니까 아직도 내란에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 어디냐고요 도대체. 아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다 내란 준동 세력인가 보네. 맞습니다. 내란 동조 내진 준동 세력. 아 진짜 좀 이제 그만 좀 해라. 네. 네, 적당히 좀 해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입장들이 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그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고 네, 참고로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옛날 그 소위 그 뭐 사법 막 충돌 사법농단 뭐 이 논란 때 생겨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다 들으시면 아시는 뭐 우리법 연구회,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소위 진보 성향의
판사들, 법관들이 각 법원의 대표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지도부 구성이 그런 쪽으로 되어 그런 있더군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를 의제로 소집된 게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다른 뭐 그 상고심 대법관 증원하고 상고심 바꾸고 뭐 사심제 이런 계통을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네. 그리고 이 양반들도 이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법관 대표회의의 이 참석자들도 야 근데 이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곧 통과된다는데 네. 이거 긴급 현안인데 이거 논의합시다. 긴급 동의가 이루어졌고 빨리 합시다. 다 얘기해서 아, 논의한 끝에 위헌성 논란이 크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전국 법원장 회의는 며칠 전에 열렸을 때 이런 반대 의견 나올 게 예상됐어요. 네. 근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 위헌성 논란이 크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거 위헌이다. 재판 독립성 침해다라고 사실상 선언하는 거기 뭐 예상 밖의 강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뒤에 말은 우려가 크다라고 뭐 말을 좀 부드럽게 궁글리면서 붙이긴 했지만 예, 그냥 빡 말하면은 이건 위헌이다. 그렇죠. 이건 재판 독립성 침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한거로 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이고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이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데 사실심 재판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관들의 총회, 정당에서 전당대회가 제일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듯이 이 사법부에서는 법관 회의가 이 공식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정기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회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법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물론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데는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물론 대법원장은 따로 계시지만 그 별도로 일선 판사들, 1심 판결 형사 재판이 됐든 뭐 가정 재판이 됐든 또는 민사 재판이 됐든 그 일선에서 매일같이 이 법원을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재판을 이제 그분들이 모인 회의다. 그래서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사실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저께까지 법사위를 한밤중에 그냥 통과시켰던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법 왜곡죄, 그거는 이제 형법 개정안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위헌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법 왜곡죄가 도대체 뭐예요? 법을 왜곡하는 죄가, 그 법이 왜곡되거나 위반되면 그 안에 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형사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지 내용은 아는데 네. 대체 법 왜곡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시 말해서 그거예요. 네.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처벌죄. 그거죠. 네.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다르면 너 안 돼 죄. 어둠의 자식들은 어두운 곳에 있어. 예, 결국 이제 직위원 판사를 지금 겨냥해서 하나의 법을 만든 건데, 국회의원은 네. 한 명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국민 대다수 보편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네.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될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인 거잖아요. 네. 그 본분을 좀 잊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본인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일당 이례적으로 항소 자제했던 그 사례처럼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당연히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수사기관이 법원한테 자료를 넘겨준 시각과 다시 돌려받은 시각이, 그게 이제 피고인이 봤을 때 24시간이냐 아니면 날로 따졌을 때 72시간이냐, 이거를 처음으로 재판에서 따져봤다라는 건 아닙니까? 네. 그걸 적용해 보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하니 지금까지 관행대로 되었었던 그 시간 말고 이제 날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을 했었던 건데,
관행을 뒤집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판해서 실증적으로 따져본 건데 그걸 가지고 뭔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다, 유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독재적인 발상인 거죠. 결국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인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재판 결과는 네. 한쪽으로 다 수렴하게 되거든요. 민주당의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 왜곡죄로 이제 기소하게 되죠. 그 네. 검사를. 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사람도 이제 법 왜곡죄로 이제 그 기소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또 재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판사도 이제 또 법 왜곡죄로 맞아요. 이제 또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어떤 그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제 항소 못하게 하는 거죠. 항소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재판 결과는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영구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을 네. 허위정보근절법 이렇게 네이밍하는 부분 네. 이거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노란봉투법 뭔가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좋을 것 같지 서정적이에요 않습니까? 또 예. 심지어. 네. 실제로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노란봉투 일화를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선전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노조 특혜법이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니까 국민들이 아 이거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도 네이밍하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그것을 입틀막법 이제 이게 대응 네이밍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입틀막 이건 또 전파력에 있어서 허위 정보 근절만큼 이제 빡세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대책이 뭘까? 망법 계약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렵네. 어렵죠. 내가 해놓고도 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빡 그죠? 들었습니다. 빨리 걷어들이세요. 네, 빨리 걷어들라. 여기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복잡하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이 내용을. 맞습니다. 네, 이제 불법 정보, 허위 정보, 뭐 조작 정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사실 저도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게 본인들이 규정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 국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 경찰 국가. 네.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근데 결국 이거를 이거는 불법 정보야, 이거는 허위 정보야라고 판단하는 거를 결국 경찰이 해가지고 검찰 통해서 이제 기소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고 재판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조이대 관련해서도 얼마나 그 가짜 뉴스 다 퍼뜨렸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은 김어준 있잖아요. 네. 거짓말의 대마왕이잖아요. 근데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재 안 하고 이건 불법 정보 아니야. 이거 수사 안 해. 이러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이게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과거에 수사 비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특정 기사에도 그 안에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받은 금액을 3억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거를 막 사생활이다 혹은 허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재판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와 그 같이 간 사람들이 그 호주에서 찍은 사진 그거를 확대해서 잘라낸 사진을 갖고 이것이 조작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림에서 작은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면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때 8명 찍었었는데 10명 찍었었는데 이거 완전한 조작 사진이에요. 이거 증거 능력 없어요. 라고 우기는 걸 받아주는 저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초년 기자 때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가령 정치인 A와 기업인 B 씨가 어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수없는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더라라는 어떤 제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 젊은 기자들은 그 점심 자리에 메뉴가 뭔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반찬으로 깍두기가 나왔는지 배추김치가 나왔는지 이게 그냥 저절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팩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입사 5년 차 된 기자가 일주일을 매달려서 그 밝혀낼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과는 거의 상관없는 팩트조차 그럴진데 실제로 액수가 2억인지 3억인지 그다음에 저쪽에서 민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게 밝혀지려면 결국은 재판을 가고 거기에 판결이 나오고 이래야만 밝혀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그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막 한사코 부인을 하면은 네. 허위 정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허위 정보다라고 처벌이 들어가면 이제 뭔가 앞뒤가 뒤엉켜 갖고 언론은 다 입 재갈 딱 물리고 말이죠. 자, 이 내부 고발자도 문제가 똑같은 게 네. 지금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비서진이었던 사람이 보좌진이었던 예. 사람이 예. 지금 김병기 대표가 1박에 뭐 75만 원짜리 뭐 2박에 160만 원짜리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예.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네. 매체 가격을 받아서 썼잖아요. 예. 실제로는 바뀌는 법에 따르면 이 보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보도를 하려면 정말 언론사가 완벽하게 다 검증하고 이 사람의 워딩을 갖고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휴가 때 내가 묵은 게 사생활인데 네가 왜 그걸 신문에 쓰냐? 네. 라고 시비 걸기 맞아. 시작하면 사생활이네. 네. 가족과 함께 갔다며요. 그렇죠. 사생활이네. 그렇죠.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생활을 건드렸으니.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위원회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하는 것이 네.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도 공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을 틀어주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헌재입니다. 예, 근데 이거 갖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분명히 이거 위헌 심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허위 이 정보통신이라는 이 법 망법 개정안 이것도 분명 위헌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헌 네. 심판이. 그랬을 때 헌재가 이거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아 그래 우리가 위헌했다 그럴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때 또 헌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헌재조차도 바꿔야 된다. 네. 라고 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시도들이라고 보여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특검이 이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와 공소 기각과 빵빵빵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김건희 특검 이거 정말 이거 맞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정말 오늘 아침 일제히 언론들에서 그냥 쫙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면 그 소위 민중기 특검 이제 속칭 그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던 네. 이 특검은 특히 거의 능력 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정말 10점도 안 될 정도의 무능을 드러낸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대로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소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네. 무능하면서도 태만했다, 그렇죠. 거만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이건 무죄는 데서도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특히 뭐 대법원을 엄청나게 그렇죠. 압박하고 있으니까 있을 텐데도 네. 이렇게 공소기각 무죄를 그냥 계속하는 거는 그렇죠. 야 이건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시험지에다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 아예 답을 제대로 적지도 않고 그냥 낸 거예요. 톡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네.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점이나 뭐 빵점 10점 20점보다 더 나쁜 거죠. 선생님이 야 이거 채점할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 가져가.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지금 세 번째 공소 기각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이제 언론들 쫙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죄와 공소 기각 요걸 좀 나눠서 볼 텐데 먼저 무죄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이우한 화백의 작품 뭐 넘버 800 몇 번인가 뭐 점으로부터라는 거죠. 네. 맞아. From the point입니다. From 저걸 the 이제 point. 점이라고 봐서 네. 점으로부터라는 제목을 붙은 넘버 800298이네요. 네. 저게 작품 번호가 점으로부터 넘버 200298, 800298 이게 전체 이름입니다. 네. 이우환자. 왜 그런 번호를 붙였냐 이렇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도 모릅니다. 네. 아니 두 분은 문화부장 출신이신데 이거 아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저는 뭐 끝까지 모를 겁니다 아마.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 이거 아닌가? 80년 2월 98번째로 그린 네. 그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림을 네. 1억 4천만 원에 이제 구입을 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자기가 창원에서 선거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종의 매간 매직 뇌물이다 이제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봐서 이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천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완 그림을 건넨 혐의, 요거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요걸로 이제 기소가 돼갖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 일부 무죄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진짜 수사 엉망으로 했다는 거고 공소유지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에서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거는 아,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네라고 재판부가 확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찰이 갖고 온 공소유지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죽인 게 100% 맞네라는 판단까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죠. 네가 수사해온 거, 네가 낸 증거, 네가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 갖고는 도저히 아, 이 사람이 100% 죽였네, 살인범이네라는 확신을 갖게 못 만든다. 그래서 무죄. 무죄가 사실 우리 말로는 없을 무죄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guilty, not guilty거든요. 그렇죠. 유죄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그 김상민 부장검사 관련된 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여사 오빠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그림을 샀다라고 김상민 피고인이 주장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 주장 완전히 거짓말이네. 이럴 정도로 특검이 입증을 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입증을 못했다. 그렇지. 그럼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럴 수도 있으면 그때 나가는 게 무죄예요. not guilty.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주 작게 신문에 보면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대통령 기록물 관련 압수수색을 했던 건 찾아봤더니 특활비 사용 내역 중에 김정숙 여사 옷값으로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 이래서 확인할 수 그게 없더라, 이래 나오죠. 무혐의의 근거로 삼은 건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국민들은 어떤 의혹을 내놓고 있느냐면 특활비가 교묘하게 딴 데로 흘러가고 지금 현금으로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아예 그래서 제가 수사할게요. 봤더니 없는 기록이 없는데요라는 동문서답을 그런 지금 근거가 얘기를 하고 없다는 있는데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유모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관봉권으로 썼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 또 찾아낸 게 적어도 1,200만 원은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김정숙 여사 관련한 사진 이 사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 것 아니 같은데 무슨 옷이 몇 벌이라고 그래요. 지금요 지금 일단 저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 저 이게 사진이다. 저 저 사진 보신 적 있죠? 저 유명한 사진. 예, 또 저거 한번 보니까. 확대 됩니까? 이야. 예, 저거 사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와. 2017년에 정미영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정미영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아니 도대체 김정숙 여사 그동안 옷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수억 원어치 세금으로 쓴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네. 서 있는 저 인물이 동일 인물인 거죠? 동일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요? 네, 네. 김정숙 위부터 여사. 쭉 좀 훑어주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당시에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정숙 여사는 지금 한국의 미를 해외에 알리고 있어. 그리고 옷을 수선해 가면서 입고 있어. 우와.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간 조선이 패션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 김정숙 여사가 지금 옷 수선해서 입고 있는 거 맞냐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거 보니까 저기 고급 디자이너 옷이 뭐 꽤 있는데요. 아니요, 저거 수선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라는 이제 기사를 싣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지출 내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액세서리, 의상, 구두 이거 의전 비용과 관련된 모든 예상 편성 안을 좀 내놔라. 나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이다. 국민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사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청와대가 노 안 돼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중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관련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보고 공개를 거부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이 지금 국가 안보의 정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이 2019년 3월에 정보 공개 소송을 이번엔 아예 제기를 합니다. 네. 소송을 내면서 납세자는 예산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할 의무가 있다.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10일에 법원이 법원 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공개하세요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또 항소를 합니다. 네, 그게 강제력이 있다 없다가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다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하였으나 결국은 기록물로 지금 넣어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결국은 김정숙 여사를 개인을 강요, 업무상 횡령, 특가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 특경법에 아마 국고 손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아까 저 옷 사진 있잖아요. 청와대 얘기 한마디만 더 예, 할게요. 예. 이러니까 소송 피소를 당하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거 거짓말이다. 의상 구매는 모두 사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탁현민 관련한 여러 이제 발언들이 있는데 탁현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여사님께서는 옷을 다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라고 김어준 방송에 이 사건 전후로 하여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사비로 구매하였고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한복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요 인터뷰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요. 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봉권 받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취재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받은 곳에서 관봉권 한국은행이 그 외부로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주는 이 관봉권이 그대로 찍힌 사진이 취재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옷 내역을 아까 132번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옷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벨벳 트리밍 코트 258만 원, 울 날개 재킷 178만 원, 카브라 슬랙스 88만 원, 체크 코트 278만 원, 체크 스커트 128만 원, 체크 브라우스 88만 원, 헤링본 재킷 168만 원, 벨트 재킷 158만 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명한 이번에 그것도 좀 의미를 받았는데 샤넬 우리 한글로 디자인한 샤넬 그 윗도리가 빠지가 있어요. 저 사진에. 예. 맞습니다. 예, 뭐 기억이 뭐 맞습니다. 한글로 쭉 해놓은. 예. 근데 그걸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야 그거 우리가 돌려줬고 공항에 전시를 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시는커녕 전년 그 디자인이 약간 다르다. 최은문 기자가 이제 그걸 밝혀냈죠. 네. 네. 돌려줬다는 옷과 예.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실제 입었던 옷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옷이에요. 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한글은 한글로 내가 있고 색깔도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가 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파리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몸에 걸쳤던 그 옷, 그것은 도대체 어디 어디 있느냐? 갔냐? 근데 이제 이거죠. 이번에 그것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샤넬에서 그거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샤넬 본사에서.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샤넬 본사에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지 정확히 언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가 네 돌려받았는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로 지금 이렇게 신뢰관계가 아니야 당신이랑 나는 그러니까 당신은 물증을 보여줘 라고 경찰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그 후속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옷을 만약에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면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샤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도 다 밝혀야 되잖아요. 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네. 어떤 표정이라고 읽으셨어요? 네, 살짝 그 뭐랄까 헛웃음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허탈한 웃음일까요? 예상하고 있었다는 웃음일까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이 네. 이제 그 검찰 그 특검 쪽 그다음에 재판장 쪽을 눈길 한번 줬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는 네. 그런 장면까지 볼 수 있었네요. 네.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한지 박억수 특검보가 저 읽은 거 맞죠? 네. 네, 네. 저분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갖고 엘리트 드르 행태를 막 이런 거.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정 발음을 못 하시나 하는 진짜 주의가 산만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대목에서 저도 살짝 반성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저희가 이 나라의 엘리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보수가 이렇게 파탄 날 때까지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일원으로서 저는 제 본분을 다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좀 들더라고. 마음이 짠해요. 아, 그 부국장님이 네. 그렇게 저 스스로 반성하셨다고요? 네. 아, 뭐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너 아닌 그렇게 것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 할 일을 제대로 잘 하셨고 네. 그걸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어저께 이제 이 문장들 이 원문이 워낙 길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몇 군데 좀 이 쳐갖고 왔는데 빨간 펜으로 좀 쳐봤는데 이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다가 북한 도발이나 이런 게 실패를 해서 결국 계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 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런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 대통령 측에 이제 반박은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네. 특검은 기본적으로 그 이 범행의 목적 자체를 장기 집권이다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좀 논리적 비약이죠. 네. 어느 구석에도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뭐 정황이나 좀 뭐 그런 그 진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갑자기 이제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다라고 끌어다 이제 갖다 붙이는 그냥 심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무리하게 내란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그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장기 독재라는 말은 가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는 전두환 대통령 그걸 자꾸 연상시키려고 일부러 갖다 붙인 말인가요? 아니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장기 독재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하고서 한 번 하고서 이제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시 직선제를 통해서 어쨌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것은 헌법적인 정통성이 있는 거고 사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근데 이걸 전두환 노태우랑 동렬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독재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왜냐하면 예. 이제 구형을 할 때 네.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상 작용을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형법상 내란이냐 이것은 12월 재작년 12월 4일부터 바로 민주당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선고를 버렸던 거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전두환 노태우 12.12와
이것을 비교하면 이때는 그냥 현직 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이제 권력을 자신들이 이제 잡은 거고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실제 사실 병력 동원도 했다고 얘기하기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고 또 이제 2시간여 정도 했었던 건데 대법원의 판례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판례에 폭동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일정 기간 정도는 그 뭐랄까요 그 통치 질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질서를 무력화하고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속돼야 폭동이라고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법리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사형 구형 이렇게까지 하고 장기 독재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